혹시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제가 좀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라는 좀 생소한 주제 가지고 이제 발표를 이제 주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조금 쉽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보너스 섹션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요거를 딱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Q&A 딱 가지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되게 좀 간단한 내용이라서 저희가 이제 AEST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뭐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식으로 뭐 다루고 있는지 저도 자세하게 잘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 정도만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또 리액트 네이티브 리더 모셨으니까 리액트 관련된 내용을 좀 들고 왔습니다. 컴파일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작성된 코드를 직접 이제 코드 레벨에서 다룰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데요. 이제 코드를 추상구분 트리로 변환을 해가지고 직접 다루는 거죠. 왼쪽에 이제 add라는 함수를 간단한 함수를 이제 바벨 파서를 통해서 AEST로 만들게 되면은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이제 변환을 해가지고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쪽에 좀 링크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뭐 CSS라던가 이런 것들 이제 AEST로 변환해가지고 다뤄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타입스크립트로 변환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짧아졌죠. 아까 전 거는 조금 길었는데 그래서 좀 더 쉽게 표현하면은 이제 코드를 제이슨과 같은 구조화된 형태로 내가 다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즈 스트릭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들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뭐 자바스크립트 파일 작성을 한다거나 뭐 HTML 파일을 연다던가 그런데 보시면은 심심치 않게 들어가 있는 맨 꼭대기에 이제 유즈 스트릭트라는 그런 키워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것도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자바스크립트 문법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바스크립트 문법이고 이러한 것을 이제 디렉티브, 지시문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문법을 가지고 이 디렉티브라는 문법을 가지고 여러 라이브러리에서 어떤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버 컴포넌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게 나왔을 때 되게 격렬한 반응들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래가지고 보시면 되게 익숙하죠? 유즈 클라이언트, 유즈 서버, 유즈 스트릭트처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특정 컴포넌트에다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맨 위에다가 유즈 클라이언트, 유즈 서버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은 이 코드를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컴파일러가 이 키워드가 있네? 이거는 클라이언트 컴포넌트야. 유즈 서버가 있네? 이거는 서버 컴포넌트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분류하는 코드는 저도 잘 모르지만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러스트로 작성된 이제 뭐라고 써있나? collect, export, visitor라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써있죠. 그런 구현체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디렉티브의 값이 유즈 서버인지 유즈 클라이언트인지를 이제 판별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에 따라서 이제 어딘가에 넣거나 처리를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이제 러스트로 작성된 컴파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러그인이 작성이 된 거고 왜 러스트로 작성됐냐라는 걸 좀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Next.js는 이제 SWC라는 러스트로 작성된 컴파일러를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루려면 러스트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반대로 이제 러스트 말고 친숙한 자바스크립트 코드 파일도 있는데요. 이제 이 코드는 리액트 레파지토리에 있는 웹팩 플러그인 코드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링크가 있고요. 패키지명을 보시면 리액트 서버 돔 웹팩이라는 디렉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플러그인에서 어떤 걸 도와주냐면 이 플러그인도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처럼이 아니죠. 아까 보신 러스트처럼 이제 유즈 클라이언트, 유즈 서버라는 디렉티브를 이제 각각 노드에서 이제 판별을 하고 만약에 해당 클라이언트 컴포넌트, 뭐 서버 컴포넌트다
그러면은 이 파일이나 그런 객체들에 대해서 이제 마킹을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그 마킹된 파일들이나 뭐 코드들이 이제 각각에 맞는 위치에 가가지고 실행되거나 뭐 컴파일되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리애니메이티드라는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워클렛이라는 디렉티브를 사용합니다. 여기는. 그래가지고 이 워클렛이라는 디렉티브를 사용하는 함수들은 우리가 UI 스레드에서 이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겠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뭐 러스트랑 뭐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웹 플러그인으로 제공을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바벨 플러그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애니메이티드를 설치하시는 과정에서 분명히 바벨 컴피그에다가 플러그인을 넣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플러그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디렉티브 안에서 워클렛이라는 디렉티브를 가진 함수들은 따로 마킹을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프로세스 워클렛 타입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제 특정 자바스크립트 함수에 대해서 이제 속성을 주입을 합니다. 이거는 워클렛 함수야, 이거는 워클렛 클래스야 이런 식으로 주입을 하고 실제로 만약에 이제 runOnUI라는 이제 리애니메이티드에서 제공해주는 함수 안에다가 이거를 넣어서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워클렛인 함수들만 동작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재밌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최근에 나온 이제 엑스포 돔이라는 기능인데요. 컨셉은 되게 좀 신기해요. 이제 이게 아직은 실험 단계여가지고 정식적으로 뭔가 이제 써라 이런 느낌은 아닌데 좀 콘셉트만 봐도 어떤 것들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을지 이제 상상력을 좀 더 높여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거의 컨셉은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안에서도 리액트로 HTML 태그로 코드를 컴포넌트를 작성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컨셉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use 돔이라는 마크를 해놓고 디렉티브를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리액트 컴포넌트처럼 HTML 마크업을 사용해가지고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바벨 맞나요? 네, 바벨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 빌드된 파일을 리액트 네이티브 코드에 포함을 시키는 게 아니라 따로 빼놓습니다. 따로 빼놓고 그 코드를 웹뷰를 통해서 서빙을 해요. 그 파일의 경로로. 그래가지고 이제 특정 파일을 열게 되면은 이제 웹뷰 위에서 저 돔 코드로 작성된 코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것처럼 뭐 소스에다가 뭐 이름을 가져와가지고 붙여넣고 그다음에 create element 웹뷰 안에다가 소스를 넣어주고 프롭스로 이런 식으로 중간에 바꿔치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재밌는 처리를 하시는 것도 관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소스 코드를 내가 코드로 이제 직접 다루는 것들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많이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자주 사용하는 뭐 ESLint 아니면 뭐 Prettier 이런 플러그인들도 이제 모두 다 같은 컨셉으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코드 레벨에서 분석을 하고 만약에 이거 내가 정해놓은 룰에 맞지 않는 거야. 프라이빗 키워드가 들어갔어. 그러면은 이제 뭐 에러를 던져가지고 IDE에서도 걸릴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으로 다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Q&A 잠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저 질문. 네네. 일단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그 작업하신 내용이 뭐 일반적인 작업은 아닌데 이게 사실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잖아요. 초기 상황에서는. 그래서 뭐 자료 검색들을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좀 막막한 기운이 있을 텐데 이럴 때 뭐 일정 산정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는 편인지 좀 궁금합니다.
요 작업의 이제 프로토타입은 제가 처음 구상을 하고 작업을 하는 데까지 3일이 걸렸습니다. 이 당시에는 제가 이제 컴파일러 API를 완전히 처음 접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제가 처음에 이제 POC를 작성을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뉴얼하게.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렇게 코드를 작성을 했을 때 이렇게 잘 동작이 하는구나를 먼저 검증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아까 세 줄로 제가 이제 표현을 했던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로직은 아니잖아요. 뭐 내부에 복잡한 뭐 처리가 들어갈지언정.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각각의 로직을 이런 동작을 해야 된다, 이런 동작을 해야 된다, 이런 동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심플하게 좀 간단하게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실제 코드 동작이나 결과물이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그렇게 좀 내부에 이제 여러 가지 엣지 케이스들을 이제 처리하는데 시간이 좀 더 소요되겠지만 그래도 프로토타이핑을 하는 데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답변 잘 되셨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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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이거를 보통 메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도 프로그래밍이라고 메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만약에 입문한다고 하면 어떤 게 좋을까요? 뭐 프리티어 플러그인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ES리트 플러그인을 만든다던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는 너무 레퍼런스가 전 적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이제 플러그인을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좀 더 쉽게 접근을 해보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작성을 해본다고 하시면은 프리티어나 아니면 바벨 플러그인 아니면 뭐 ESLint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되게 레퍼런스가 많거든요. 뭐 당장 저희가 쓰고 있는 것만 봐도 뭐 에어비앤비 룰 뭐 이런 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레포를 가셔가지고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작성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고 이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좀 하시면 쉽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네. AST를 건드리는 라이브러리가 유명한 게 보통 TS 몰프나 JS 코드 시프트가 있는데 굳이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해가지고 이런 AST를 대규모 단위로 변경하는 업무를 하신 이유가 있나요? 딱히 정하는데 뭐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건 없었고요. 그냥 단순히 그냥 생각을 했을 때 내가 타입 정의 파일을 편집을 해야 되니까 타입스크립트 컴파일러 사용해야겠네.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고 뭘 써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일단 타입스크립트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출발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용할 때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라이브러리의 레퍼런스 수와는 무관하게 이제 선정을 하시는 편이신 건가요? 레퍼런스를 찾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일단은 그렇게 검색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저 개발 당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일 만에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막 거대한 작업을 하고 약간 엄청난 걸 하고 약간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고, 그냥 추출된 파일을 가지고 모아서 다시 리익스포트 이 정도의 좀 작은 작업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이게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레퍼런스가 풍부하고 검증됐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을 하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POC로 하셨다고 했는데 네네.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검증을 먼저 하셨는지. 검증이요? 검증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여기 아까 보여드린 파일이 있는데요, 잠시만요. 딱 요 형태였습니다. 오른쪽에 2개. 그래서 이제 공유된 타입을 쓰는 단 하나의 파일, 그 다음에 각각의 엔트리에서 리익스포트라는 코드,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입 정의를 작성을 했고, 실제로 이거를 이제 노드 모듈스 안에 디렉토리에 넣고 제가 이제 패키지.json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풋을 했을 때 타입이 잘 찾냐, 요거를 봤었습니다. 예.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그
이름은 같지만 이제 안에 구현체가 다를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가. 그 처리도 당연히 돼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했었냐면요. 일단 이름을 기준으로 이제 소스 코드를 매핑을 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 파일이랑 뭐 노드 객체에는 이 노드 객체가 어떤 형태인지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는 물론 이 텍스트까지 어떤 식으로 포함되어 있는지 보시면은 텍스트만 골라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텍스트를 정확하게 이 네임하고 매핑을 해놓고 이제 모든 타입을 이제 추가를 할 때 검사를 합니다. 이게 이미 추가된 적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 타입에 대한 소스 코드가 정확하게 일치해? 그래서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컴파일러는 에러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 타입이 이 타입과 어떻게 다르다 이런 식으로 디프를 보여주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 구현체까지 이제 같이 비교를 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그냥 다시 정의를 똑같은 이제 클래스를 다시 정의해서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지만 뭐 줄바꿈이 하나 더 있다던가 이러면 아예 다른 타입으로 인지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럴 수는 없는 게 일단 빌드된 결과물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스파이스바가 들어가거나 뭔가 변경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예.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샌드버드에서 궁금한 것도 자유롭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네, 리액트 네이티브 관련된 것도 질문 주셔도 되고 자유롭게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AST라는 개념이 사실 개발자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그 기능 구현이 아닌데 그럼 이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하시나요? 유지 보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총대를 매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팀원들의 경험이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 초반에 못 들어서 이런 질문 드린지 모르겠는데 네네. 빌드 되고 나서 타임하는 게 아니라 빌드 되기 전에 해야 편하지 않을까요? 빌드 빌드 되기 되기 전에 빌드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잖아요. 작은 규모가 그래서 빌드 되고 나서 뭐 타입 검사했는데 뭐 오류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보다는 하는 도중이나 한 전에 알려주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는 좀 어려웠나요? 그 부분은 사실 이게 AST 노드만을 가지고 처리를 하진 않아요. 모든 코드들이 전부 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뭐 소스 코드를 라이트를 할 때는 그냥 텍스트 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뭐 상속을 받아가지고 이제 클래스가 있는데 상속된 애만 날리고 싶어. 이런 경우는 또 제가 처음 쓰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좀 커스텀한 로직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스트링에 대해서 소스 코드 스트링에 대해서 정규식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제거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완벽하게 AST만으로 다루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제약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의 미천한 실력으로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빌드 단계에서 만약에 그런 것들을 검증하면 물론 좋았겠지만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추가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결과물에 대해서만 이제 컴파일 한 번 더 돌려가지고 이거 타입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이런 정도 그 정도의 실수 방지 정도만 마련을 해놨습니다. 저 굉장히 지엽적인 얘기 하나 물어볼 때는 제가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샌드버드 SDK 가지고 그 챗봇 하나 만들었었어요. 의뢰가 와가지고. 근데 AI 챗봇 기능 되게 좋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거기 샌드버드 거기 연락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연락이요? 거기 SDK SDK 관련해서 막 물어봤는데 응답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가 만드나요? 문서요? 네. 저희 문서는 저희는 이제 문서를 작성하는 거를 좀 파트를 나눠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자분들이 좀 초안에 작성하시고 이후에는 이제 그 전문적으로 작성해 주실 분은 이제 테크니컬 라이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조금 더 보완을 한 뒤에 이제 문서 섹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 좀 건의사항이 있는 게 예. 그 문서가 너무 파편화되어 있어가지고 그 점도 그게- 저희가 그러니까 네. 유저를 추가해 그러니까 SDK를 이용해가지고 유저를 추가하는데 닉네임을 집어넣는 닉네임하고 유저를 동시에 추가한다 이게 있잖아요. 그 한 예, 예. 동작 한 사이클 하는 거가 되게 어려워요. SDK 그 문서만 가지고. 공감합니다. 공감. 그러니까 그걸 찾아보려면은 저기 유저 생성 섹션 또 따로 가야 되고 네. 커넥트 섹션 또 따로 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서가 이제 좀 기능 단위로 이제 분리가 맞아요, 좀 돼 맞아요.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최근에 또 DX 팀을 좀 신설을 했거든요. 아, 그래서 좀 개선 중에 있으니 네. 네.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좀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네. 개선된 문서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마지막으로 10초 정도를 한번 카운트를 하고 네,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네. 어떤 게 바뀌었을 때 전부를 다 다시 하나요? 아니면 인크리먼탈하게 하시나요? 저도 부탁 말해요. 인크리먼탈하게 바뀐 부분에 대한 영향 받는 부분에 대한 것만 증분식으로 전체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크게 상관이 없는 뭐 시간은 저희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SDK이다 보니까 배포 주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거 빠르게 롤백해야 돼, 빠르게 배포해야 돼, 약간 이런 좀 제약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한번 나가면 큰일 났다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개발자 경험에서 좀 문제 한데 개발자 경험에서 해봤는데 오래 걸리면 좀 번거롭고 하는 그쵸 개선을 하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네, 이런 안 좋은 답변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발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일인데 시간 내주셔서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